3. 거의 때를 같이하여, 아니 바로 그날 마침내 스테판 트로피모비치와 바르바라 페트로브나의 회견이 이루어졌다. 이것은 부인이 전부터 생각하고 있었던 바고 또 이전에 자기 친구인 스테판 트로피모비치에게도 벌써부터 통지해 두었지만 웬일인지 지금까지 차일피일 미루었던 것이다. 이 회견은 스코보레시니크에서 있었다. 바르바라 부인은 분주하게 교회에 있는 자기 집에 도착했다. 이번에 축제는 귀족단장 부인의 저택에서 열기로 전날 최종적으로 결정을 보았기 때문에 부인은 곧 미나란 머리를 써서 이번 축제 후에는 별도로 다른 축제를 스코보레시니크에서 열어서 한 번 더 온 마을 사람들을 불러보자. 아마 이것에 대해선 아무도 반대하지 않으리라. 그때 누구의 집이 더 좋고 어느 쪽이 손님을 더 훌륭하게 환대하고 또 어느 편이 흥취가 있는 무도회를 개최할 솜씨를 갖고 있는가. 실제로 확인할 수 있는 기회를 주자고 마음속으로 완전히 다짐해 두었던 것이다. 대체로 부인은 사람이 변한 것 같았다. 예전에 그렇게도 가까이 하기 어렵고 위험을 갖춘 귀부인의 흔적은 찾아볼 길이 없고 극히 흔해 빠진 생각으로 낮은 사교계의 부인이 되어버렸다. 그러나 그것도 그렇게 생각되었을 뿐일는지 모른다. 텅 빈 집에 도착하자 부인은 예나 지금이나 조금도 변함없는 충실한 하인 알렉세이 예고로비치와 장식의 전문가이자 상당한 고생도 겪은 일이 있는 포무시카를 대동하고 방마다 한 바퀴 돌아보았다. 여러 가지 의논과 계획이 시작되었다. 마을의 집에서는 어떤 가구를 가져올 것인가, 도구와 그림은 어디다가 둘 것인가, 온실과 꽃들은 어떻게 처리하면 제일 좋을까, 새로운 커튼은 어디다 치고 바는 어느 쪽에 설치할까, 그것도 하나로 하면 좋을지 둘로 하면 좋을지였다. 그런 골치 아픈 상담을 하면서 부인은 갑작스럽게 생각이 떠올랐음인지 스테판 트로피모비치를 마중하러 마차를 보냈다. 이쪽은 벌써 오래전부터 통지를 받고 있었음인지 대기하고 있었다. 그리고 이런 당돌한 초청을 매일같이 기다리고 있었다. 그는 마차에 올라타면서 십자를 그었다. 지금에야 자기의 운명이 결정되어질 거다 하는 태도였다. 와보니 자기의 벗은 커다란 홀에 움푹 파인 곳에 있는 자그마한 소파에 앉아 작은 대리석 탁자를 앞에 놓고 연필과 종이를 가지고 기다리고 있었다. 포무시카는 자를 가지고 벽의 윗둘레와 창의 높이를 재고 있었다. 바르바라 페트로브나는 숫자를 적어놓고 뭔가 종이의 가장자리에다 줄을 달아놓고 있었다. 그리고 일손을 멈추려 하지 않고 스테판 트로피모비치 쪽을 향해 목례를 했다. 이쪽이 뭔가 입속으로 인사의 말을 중얼거렸을 때 그녀는 몹시 바쁜 듯 손을 내밀곤 건너다 보지도 않고 옆에 의자를 가리켰다. 나는 가만히 앉아서 마음을 억누르는 듯한 압박감을 느끼면서 5분가량 기다리고 있었다고 나중에 나한테 들려주었다. 그때 부인은 20년간이나 내가 보아온 여자와는 달랐다. 이젠 모든 것이 끝장이 났다 라는 의심할 여지가 없다는 확신이 나에게 힘을 주었다. 그 힘은 부인마저 놀라게 했다. 사실 부인은 이 최후의 회견에서 나의 단호한 태도에 놀라움을 금치 못했다네. 바르바라 페트로브나는 벼랑간 연필을 탁자 위에다 놓더니 획 스테판 트로피모비치 쪽으로 몸을 돌렸다. 스테판 트로피모비치, 우리들은 진지하게 사실을 얘기해야겠어요. 당신은 틀림없이 당신의 그 화려한 억구나 경구를 준비하고 계실 줄 생각합니다만 직접 용건으로 옮기는 것이 좋지 않을까요? 네, 그렇죠. 그는 날카로워졌다. 부인이 너무나 조급하게 자기 태도를 천명했으므로 그 앞에 무엇이 나올지는 너무나도 뻔한 일이었다. 자, 기다려주세요. 잠깐만 가만히 계시면서 제 말을 들어주세요. 그 후에 당신도 말씀하세요. 참, 그런데 당신이 어떤 답변을 할 수 있을지 모르겠군요. 하고 그녀는 재빠르게 말을 이었다. 1200루블이라는 당신의 연금은 나의 신성한 의무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당신 생애의 마지막까지 말이에요. 참, 신성한 의무 따위 소리는 왜 하는지. 그저 계약의 이행이에요. 그쪽이 더 실제적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원하신다면 한마디 써도 무방합니다. 내가 죽을 경우에는 특별한 조치를 취해두겠습니다. 그러나 당신은 지금 나에게서 그 밖에 주택이니 하인이니 그리고 생활비를 받고 있습니다.
이걸 돈으로 환산하면 1,500루블이 됩니다. 그렇죠. 게다가 임시비 300루블을 가산하여 꼭 3,000루블이 됩니다. 1년분으론 이것으로 충분하겠죠. 적지는 않죠. 그리고 임시비인 경우에는 좀 더 보태주겠습니다. 그러니 내 하인들을 돌려주시고 당신 마음이 내키는 대로 어디라도 좋으니 살아보세요. 빼쭈르부르크라도 좋고 모스크바라도 좋고 그리고 여기서라도 좋으니 다만 우리 집만은 안 됩니다. 아시겠어요? 요 얼마 전에 바로 당신의 입에서 똑같이 집요하고 성급한 어조로 전혀 다른 요구를 한 일이 있습니다. 우울하긴 하지만 명석한 말투로 스테판 트로피모비치는 천천히 말했다. 그래서 난 체념하여 당신 기분에 들게 까자꾸 춤을 추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와 같은 비유가 허용된다면 꼭 자기 무덤 위에서 춤추는 돈 까자꾸처럼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기다려줘요, 스테판 트로피모비치. 참 당신은 말이 많군요. 당신은 춤을 추긴커녕 오히려 새 넥타이에다 새 셔츠를 입고 새 장갑을 끼고 머리에 기름을 번지르하게 바르고 향수 냄새를 풍기며 내가 있는 곳으로 왔습니다. 난 당신한테 단언하지만 당신은 그 결혼을 하고 싶어서 못 견디겠죠. 당신 얼굴에 씌어져 있어요. 그리고 참으로 품이 없는 표정이더군요. 그때 당장 당신에게 이런 사실을 지적하지 않았던 것은 단순히 감정을 자극시킬까봐 그랬던 거예요. 어쨌든 당신은 결혼을 원했습니다. 네, 원했고 말고요. 나에게 대한 일이라든가 당신의 신부에 대한 것을 비밀의 편지 속에다 듣기도 괴로운 문구로 잔뜩 메운 주제의 말입니다. 지금은 그것하고는 전혀 다릅니다. 그 먼지 무덤 위에서 춤추는 돈 까자크란 놈은 뭐 때문에 끄집어내는 거예요. 무엇을 위한 비유인지 통 모르겠군요. 뿐만 아니라 당신은 절대로 죽지 마시고 오래오래 장수하세요. 될 수 있는 대로 오래도록 말이에요. 나는 그걸 기쁘게 생각해요. 양로원에서라니. 아니, 3,000루블의 수입을 가지고 양로원에 가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아 참, 생각이 나는군요. 하고 부인은 생긋 웃었다. 아, 언젠가 표트르 스테파노비치가 양로원에 대해 농담을 한 일이 있군요. 참 그것은 특별한 양로원이라고 말입니다. 한번 생각해 볼 가치가 있어요. 아주 훌륭한 사람들을 위해서 세운 것으로 육군 대령쯤 되는 사람도 있고 지금 거기로 어느 장군께서도 들어올 참인가 봐요. 만약 당신이 당신의 재산을 다 챙겨가지고 거기로 들어가신다면 충분히 편안하고 만족스럽게 지낼 수 있을 거예요. 거기서 당신은 학문의 연구도 할 수 있을 거고 카드놀이의 상대자들을 발견할 수도 있겠죠. 이젠 그만둡시다. 그만두다뇨. 바르바라 페트로브나는 금세 얼굴이 일그러졌다. 그렇다면 이젠 그것으로 끝입니다. 나는 통제했으니까 차후로 우리는 완전히 따로따로 살도록 합시다. 그것으로 끝이라니. 저 20년간의 생활에서 남은 것이 고작 그것뿐인가요? 그것이 당신의 마지막 고별의 말인가요? 당신은 정말 지독히 감탄하시기를 좋아하시는군요, 스테판 트로피모비치. 그런 건 지금 유행하고 있지 않아요. 저 사람들이 비록 난폭하게 말하지만 그 대신 아주 소박해요. 당신은 무슨 일이 있으면 곧잘 20년을 끄집어낸단 말이에요. 서로 자존심으로 얽힌 20년 외에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당신이 나한테 보낸 편지는 이것저것 할 것 없이 나한테 띄운 것이 아니고 자자손손 후손들에게 드릴 셈으로 쓴 거예요. 당신은 수사학자이지 친구는 아니에요. 우정, 이것은 고명한 거칠애감이지 사실은 구정물을 서로 퍼부어댔을 뿐이죠. 아, 이건 다른 이의 말을 그냥 흉내낸 것이구나. 연습도 단단히 했구려. 그놈은 당신한테까지도 자기네의 제복을 말끔히 입혔군. 당신도 역시 기쁘구려. 당신도 역시 태양의 나라에 들어갔구려. 당신, 참으로 하찮은 올챙이밥 국을 위해서 당신의 귀중한 자유를 팔아버렸단 말이오. 난 다른 사람의 말 흉내를 내는 앵무새가 아니에요. 하고 바르바라 페트로브나는 발칵 흥분하고 말았다. 이걸 꼭 알아두세요. 난 나 자신의 말을 잔뜩 쌓아놓고 있어요. 도대체 당신은 이 20년 동안 나를 위해 무엇을 했단 말이죠. 내가 당신을 위해서 주문한 책마저 당신은 싫어서 나한테 보여주지 않았지 않아요. 그 책도 제본공이라는 사람이 없었더라면 아마 한 페이지도 뜯지 않고 고스란히 남아 있었을 거예요. 또 처음 몇 년간 나를 지도해 주십사 하고 청했을 때
당신은 무엇을 읽어주셨죠? 노상 카프피그만이 아니었어요. 당신은 나의 발전에까지도 시기해서 온갖 수단을 다 썼던 거예요. 어쨌든 당신은 사람들의 웃음거리가 돼버렸어요. 사실 나도 늘 생각했어요. 당신은 한낱 문학 비평가에 지나지 않는다고. 내가 베제르부르크로 가는 도중 잡지 발간 계획을 입 밖에 내고 거기에 일생을 바칠 참이라고 말했을 때 당신은 곧 비웃는 듯한 눈초리로 나를 쳐다보곤 갑작스럽게 교만해지지 않았어요. 그것은 잘못 생각한 거요. 잘못 생각한 거요. 우리는 그때 당국의 주시를 두려워했던 거요. 아니에요. 바로 그대로예요. 베제르부르크에서 당국의 주시 따윈 두려워했을 리가 없었어요. 그 후 2월이 되어 농노 해방령의 소식이 전해오자 당신은 벼랑간 얼굴빛이 새파래서 나 있는 대로 뛰어와 증명서 대신에 편지를 써달라고 조르지 않았어요. 이번에 계획하고 있는 잡지는 전혀 당신하고는 무관하다. 놀러오는 젊은 사람들은 내 손님이고 당신을 찾아오는 것은 아니다. 당신은 그저 가정교사에 불과하고 봉급을 채 받지 못한 것을 받기 위해 우리 집에서 살고 있다 라고 이렇게 써드렸죠. 기억하고 계세요? 당신은 한평생 훌륭한 일만 하고 있어요. 스테판 트로피모비치. 그건 좀 소심했던 순간의 일이요. 서로 맛보고 있을 때의 일입니다. 하고 그는 슬프게 울부짖었다. 하지만 정말 그러한 자질구레한 감정 때문에 모든 것을 찢어버릴 셈이요. 정말로 그 긴 동안의 두 사람의 관계에서 남은 것이라곤 하나도 없단 말이요. 당신은 지독히도 계산이 빠르군요. 당신은 여전히 내가 당신에게 갚아야 할 빚이 있다고 우겨대는군요. 당신이 외국에서 돌아왔을 때 당신은 나를 한층 높은 데서 내려다 보았죠. 그리고 나로 하여금 제대로 말도 못하게 하지 않았어요. 그 후에 내가 가서 시스타나 마돈나의 인상을 말했더니 당신은 끝까지 들으려고도 하지 않고 자기 넥타이를 보면서 거만하게 싱긋 웃지 않았었어요. 마치 나 따위는 당신과 똑같은 감정을 품을 수 없다는 듯이. 그건 틀려요. 아마 틀릴 거요. 나는 잊어버렸지만서도. 아니, 그대로예요. 더욱이 나한테 뽐낼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왜냐하면 그런 것은 모두 하찮은 잠꼬대고 당신이 고안해낸 것에 불과하니까요. 지금 사람은 아무도 누구 한 사람도 그 마돈나에 감탄하지 않아요. 그런 쓸데없는 일에 시간을 보내는 것은 고집불통의 노인들 뿐이에요. 이건 훌륭하게 입증되었어요. 벌써 입증되었다고. 그따위 마돈나는 아무 쓸모도 없답니다. 여기 이 컵은 유익한 겁니다. 왜냐하면 물을 부어 넣을 수 있으니까요. 이 연필은 유익합니다. 왜냐하면 무엇이든 쓸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 그림 속의 여자는 사실 여자치고는 제일 못된 얼굴입니다. 가령 사과를 하나 그리고 바로 그 옆에 진짜 사과를 나란히 놓아보세요. 당신은 어느 걸 취하겠습니까? 반드시 틀림없을 거예요. 어쨌든 지금의 논리는 모두가 이렇게 귀납되는 거예요. 자유연구의 서강이 이론에도 비치기 시작한 거예요. 그렇소. 그렇소. 당신은 비웃는 웃음을 웃고 있군요. 한 가지 더 예를 들겠어요. 도대체 당신은 자선에 대해서 나한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아무튼 자선의 즐거움이라는 것은 거만한 비도덕적 즐거움이요. 부자가 자기의 부와 권력, 자기와 빈자와의 가치의 비교, 이런 것에서 느끼는 즐거움인 거예요. 자선을 베풀어 준다는 것은 동시에 받는 자를 타락시키는 거요. 더욱이 빈곤을 조장시키기 때문에 그 목적도 달성할 수가 없어요. 마치 한판 굴려서 일확천금을 꿈꾸면서 카드 노름판에 모여들듯이 일하기 싫어하는 게으름뱅이들이 자선가의 주위에 모여든답니다. 게다가 자선가가 던져주는 몇 푼 따윈 전 재산의 100분의 1도 안 되는 것 아닙니까? 당신은 한평생 많은 시주를 해본 일이 있어요. 80코페이카 이상은 넘지 못했을 거예요. 잘 생각해 보세요. 당신이 제일 나중에 한 시주는 2년쯤 전이었지요. 아니, 4년 전이었는지 몰라요. 당신은 큰 소리만 꽥꽥 지르고 일에 방해만 해왔어요. 자선 따위는 지금의 사회에서도 법률로서 금지해야 하오. 새로운 사회 조직에선 가난한 사람이란 통 있을 수 없으니까요. 오, 마치 남의 말을 그냥 내뱉는 것 같구려. 그래, 벌써 새로운 사회 조직까지 오고 만 거요. 하느님, 이 불쌍한 부인을 도와주세요. 네, 끝까지 오고 만 거예요. 스테판 트로피모비치. 당신은 지금 누구나 다 알고 있는 모든 새로운 사상을
내 눈에서부터 끈덕지게 감춰왔어요. 더욱이 그것은 나의 마음을 지배하던 바로 그 시기근성에서 나온 거예요. 지금 이 율리아까지도 나보다 100보나 앞섰어요. 그러나 지금 나는 완전히 모든 걸 꿰뚫었어요. 난 말이에요, 스테판 트로피모비치. 할 수 있는 데까지 당신을 변호했던 거예요. 당신은 정말로 모든 사람들로부터 비난을 받고 있어요. 충분해요. 하고 그는 자리를 뜨려고 했다. 충분해요. 그래, 이 이상 당신에게 뭘 빌었으면 좋을지. 회오인 거요. 아니, 좀 앉아 있어요, 스테판 트로피모비치. 난 아직 당신한테 물어볼 일이 있어요. 당신은 이번 문학회에서 강연을 의뢰받았죠. 이건 내가 나서서 그렇게 된 거예요. 대체 무엇을 강연하겠어요? 말할 것도 없이 저 여왕 중의 여왕이요. 저 인류의 이상에 대해서. 당신의 일설에 의하면 컵이나 연필만한 값어치도 없는 시스타나 마돈나에 대해서. 그럼 당신은 역사 얘기를 하지 않으렵니까? 하고 바르바라 페트로브나는 슬픈 듯한 놀라움을 나타냈다. 그런 걸 들을 사람은 없어요. 정말 당신은 마돈나 하나밖에 모르는군요. 듣는 사람들이 모두 졸아버린다면 그건 좋은 성벽이 아니에요. 봐요, 스테판 트로피모비치. 정말로 난 당신의 처지에서 걱정하고 있는 거예요. 가령 당신이 스페인 역사 속에서 뭔가 짧고 흥미진진한 중세의 궁정생활에 대한 얘기를 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얘기라기보다는 하나의 에피소드 말이에요. 거기다 다른 일화로서 구색을 맞춘 다음 당신 자신이 생각해낸 경구라도 보태보세요. 그 시절엔 궁정생활도 화려했고 여러 재밌는 귀부인도 있었고 독살 사건도 있었으니까요. 카르마지노프도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스페인 역사 가운데서 뭔가 흥미진진한 강연을 못한다면 그건 이상한 얘기라고. 카르마지노프? 그래, 저 쓸 재간이 없어 붓을 놓은 바보 녀석이 나를 위해 테마를 찾고 있다고. 카르마지노프 그분은 나라의 인물이라 해도 무방한 사람이에요. 당신은 말이 너무 험해요, 스테판 트로피모비치. 당신의 카르마지노프, 저 따위 녀석은 시대에 뒤떨어진, 쓰다 못해 쓸 것도 없어진 심술궂은 여자 같은 놈이란 말이오. 당신은 어쩌자고 그따위 놈들의 노예가 되었단 말이오. 오, 참으로. 난 지금도 그 사람의 체하고 콧대를 세우는 데는 질색이지만 그래도 그 사람의 두뇌에는 당연히 경의를 표시해야죠. 거듭 말하지만 나는 당신을 위해 할 수 있는 데까지 다하여 변호해 왔단 말이에요. 구태여 자기를 그렇게 우스꽝스럽고 지리한 인간이라고 송구할 이유가 어디 있어요? 반대로 지난 시대의 대표자인 양 품위 있는 웃음을 띠면서 연단으로 유유히 올라와서 셋 정도의 일화를 말해보세요. 가끔 당신이 아니면 할 수 없는 그런 식의 독특한 익사를 마음대로 부려보세요. 당신이 노인이라도 무방하고 전세기의 유물이라도 무방해요. 또 그 사람들한테서 돌림을 받아도 아랑곳하지 마세요. 다만 이 사실만을 웃음으로 자인해두면 당신은 애교가 있고 사람됨이 좋고 재치 있는 노인네라고 인정해 줄 거예요. 한마디로 말해서 당신은 구세대의 인물이긴 하지만 지금까지 더듬어온 어떤 종류의 사상의 모든 추악한 점을 상당히 평가할 수 있는 두뇌를 가진 앞선 인물이라는 거예요. 자, 내 말을 들어주세요. 부탁이에요. 그만하면 됐어요. 부탁하지 마세요. 난 할 수 없소. 난 마돈나의 얘기를 하겠어요. 한번 폭풍을 불러일으킬 참이요. 그 폭풍으로 놈들을 죄다 때려 부수느냐, 그렇지 않으면 나 혼자 쓰러지느냐, 그것뿐입니다. 틀림없이 당신 혼자 쓰러집니다, 스테판 트로피모비치. 그것이 나의 운명입니다. 나는 저 비천한 노예의 얘기를 합니다. 손에 가위를 가지고 제1착으로 사닥다리를 기어 올라가 평등과 선망과 그리고 소아의 이름으로서 위대한 이상의 거룩한 표면을 찢으려고 하는 저 악취가 물씬 풍기는 방탕한 하인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나는 나의 저주로 하여금 온 천하를 으르렁대게 하렵니다. 그때야말로 정신병원으로? 그럴지 모릅니다. 그러나 어쨌든 내가 지느냐 승리자가 되느냐 둘 중 하나입니다. 나는 바로 그날 밤으로 배낭을 짊어지고 저 거지 같은 나의 배낭을 짊어지고 나의 재산을 남겨놓고 가렵니다. 당신의 선물도 연금도 미래의 행복의 약속도 송두리째 남겨두고 도보로 터벅터벅 떠나렵니다. 그래서 어느 장사꾼의 집에서 가정교사로 일생을 마치든가 그렇지 않으면 어느 울타리 밑에서 굶어 죽을 겁니다. 나는 그렇게 말했어요. 운명은 이미 결정되었다.
그는 다시 일어섰다. 나도 그렇게 믿고 있었어요. 눈을 번뜩이면서 바르바라 페트로브나도 역시 일어섰다. 난 벌써 오래전부터 그렇게 믿어왔어요. 결국에 가서는 나와 나의 일가를 중상에서 흑치를 하기 위해. 다만 그것만을 위해 당신이 살아온 거예요. 당신이 말하고 싶어하는 장사꾼 집의 가정교산이 울타리 밑에서의 아산이 도대체 무엇을 의미하는 거죠? 악이에요. 중상이에요. 그 밖엔 아무것도 아니에요. 당신은 항상 나를 경멸해왔소. 그러나 나는 자기의 믿을 수 있는 부인에게 충실한 기사처럼 아름답게 생애를 마치렵니다. 왜냐하면 나는 무엇보다도 당신의 의견을 항상 존중했기 때문입니다. 이 순간부터는 아무것도 받지 않으렵니다. 욕망을 떠나서 존경합니다. 아, 얼마나 바보 같은 일이에요. 당신은 한 번도 나를 존경하지 않았소. 나에게 끝없는 약점이 있었을는지 모릅니다. 그렇습니다. 나는 당신을 지나치게 먹어버렸습니다. 이 표현은 허무주의자들의 말을 빌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먹어 없앤다는 것은 결코 나의 행위 중에 가장 좋은 모토가 아니었습니다. 그건 자연스럽게 그렇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된 셈인지 통 모르겠습니다. 나도 늘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는 무엇인가 음식보다도 더 고상한 것이 남게 될까 하고. 그러나 단 한 번이라도 비굴한 생각을 품은 일은 없습니다. 그래서 사태를 바로잡기 위해 나는 여로에 오르는 길입니다. 늦은 여로에 오르는 겁니다. 밖은 가을도 저물고 안개가 들판 위에 자욱하고 차디찬 늙은이 같은 서리가 나의 앞길을 뒤덮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람도 무덤이 가까워짐을 알리는 듯 윙윙 불어대고. 그러나 여로에 오르지 않으면 안 됩니다. 새로운 여로에. 마음은 깨끗한 사랑으로 가득 차고 몸은 달콤한 공상에 잠기고. 오, 잘 있게나 나의 공상이여. 수무해요. 운명은 이미 결정되었다. 그의 얼굴은 갑자기 쏟아져 나온 눈물로 젖었다. 그는 모자를 집어들었다. 나는 라틴말을 전혀 몰라요. 열심히 자기의 마음을 강하게 억누르면서 바르바라 페트로브나는 이렇게 말했다. 사실 부인 자신도 울고 싶어 했는지 모른다. 그러나 분노와 변덕이 한결 더 거세게 그녀를 사로잡았다. 나는요, 단 한 가지만 알고 있는 것이 있어요. 다름이 아닙니다. 그건 모두가 변덕스러운 어린애들의 장난입니다. 당신은 그런 이기주의에 가득 찬 당신의 협박을 절대로 실행할 수 없어요. 당신은 절대로 그 어느 장사꾼의 집에도 가지 못합니다. 역시 나한테서 연금을 받고 그 별 수 없는 친구들을 화요일마다 집에 모아놓고 편안하게 내 손에 안긴 채 죽을 겁니다. 잘 가세요, 스테판 트로피모비치. 운명은 이미 결정되었다. 하고 그는 공손히 부인에게 절을 하고는 흥분한 나머지 살고 있다는 생각조차 없이 집으로 돌아왔던 것이다. 제6장 표투르 스테파노비치의 동분서주 1. 축제 날짜는 최종적으로 결정되었다. 그러나 폰 램프께는 점점 침통하고 우울하게 되어갔다. 그의 마음은 기묘하고 불길한 예감으로 가득 찼다. 이 사실은 예사롭지 않게 율리아 미하일로브나를 불안하게 만들었다. 사실 만사가 태평무사하진 않았다. 마음이 약했던 전 지사는 현의 행정사무를 엉망으로 만들어 놓고 떠난 데다가 지금 한창 설상가상으로 콜레라가 창궐하고 있었으며 또 어느 곳에서는 수역이 고개를 쳐들기 시작했다는 것이다. 또 여름 내내 여러 도시와 시골에서 화재가 그 맹위를 떨치기 시작했다. 더욱이 사람들 사이에서는 방아운운하는 어리석은 불평이 점점 강하게 뿌리박고 있었다. 강도도 예전에 비해 2배나 그 수를 더해갔다. 그러나 이런 모든 일들은 흔히 있을 수 있는 예사로운 사건임에 틀림없었으나 다만 이 밖에도 가장 중대한 원인 때문에 여태까지 행복하게 지냈던 폰 램프계의 안정을 깨뜨렸던 것이다. 무엇보다도 율리아 미하일로브나에게 의아한 일념을 품게 한 것은 램프계는 하루하루가 지나갈수록 말이 적어진 데다가 이상하게도 숨기려 드는 일이 생기기 시작했다는 것이다. 도대체 무엇을 숨길 필요가 있단 말이오. 사실 그는 아내한테 반박하는 일이 거의 드물었고 대개의 경우 완전히 복종하기만 했다. 예를 들면 부인의 주장을 쫓아서 지사의 권력을 확장하기 위해
극히 모험적이고 아마도 법률에 위반됨직한 두서너 가지의 처치도 생각했다. 또 같은 목적을 위해 몇 가지 불길한 묵인도 했다. 이를테면 당연히 재판에 회부되어 시베리아로 추방되어야 할 사람까지도 부인의 주장 하나로서 포상까지 하게 되었다. 어떤 종류의 청원이나 질문에 대해서는 개통을 밟아 답변하지 않도록 결정되었다. 이런 모든 사실은 나중에야 밝혀졌다. 램프께는 이것저것 닥치는 대로 서명만 했을 뿐이지 자기 직무 이행에 있어서 아내가 어느 정도까지 관계했느냐 하는 문제조차도 아예 따지려 들지 않았다. 그 대신 가끔 정말로 하찮은 일 때문에 정색을 할 때는 율리아 미하일로브나도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물론 며칠 동안 복종하다 보니 잠시 동안의 반항을 일으켜 그것으로 자위하려는 요구를 느끼는 것이리라. 유감스럽게도 그같이 통찰력이 명석함에도 불구하고 율리아 미하일로브나는 이 같은 고결한 성격 속에 깃들인 그런 델리키트한 변화를 이해할 수가 없었던 것이다. 오, 가엾도다. 오히려 그것 때문에 많은 의혹이 생겨났던 것이다. 어떤 종류의 일에 대해서 이야기할 건덕지도 없거니와 또 잘 얘기할 수도 없다. 행정상의 과실에 대해서 왈가왈부하는 것도 나의 일이 아니고 해서 이런 행정면에 관한 일은 죄다 빼버리려고 생각한다. 이 기록을 시작하고는 나로서도 또 달리 목적한 바가 있었다. 게다가 특별히 이것 때문에 우리 현으로 임명된 예심위원들의 손에 의하여 여러 가지 사실들이 폭로될 것이니까 좀 더 참기로 하자. 그렇지만 몇 가지 설명만은 어떻든 빼놓을 수가 없다. 그러나 율리아 미하일로브나에 대한 얘기를 계속하기로 한다. 가엾은 부인은 우리 현에 첫 발을 내디디면서 각오했던 바와 같은 강력하고도 기발한 운동을 구태여 버릴 필요도 없이 그녀를 그와 같이 유인하고 매혹을 느끼게 한 일체를 죄다 획득할 수가 있었던 것이다. 그러나 시적인 공상이 너무나도 지나쳤는지 처녀 시절에 뼈저렸던 실패가 오래 계속되었던 때문인지 어쨌든 그녀는 운명의 급정과 더불어 갑작스럽게 자기를 무언지 특별히 뽑힌 사람처럼 느끼기 시작했다. 마치 화염의 혓바닥이 머리 위에서 타오르는 송유를 바른 사람과 같은 느낌이 들었다. 이 화염의 혓바닥이 화근이 되었던 것이다. 뭐니 해도 이것은 뒷머리에 다는 머리채하고는 달라서 어느 여자한테나 마음대로 달 수는 없는 것이다. 그러나 이 이치를 여자에게 설득하기란 무엇보다도 어려운 일이다. 반대로 이 여자한테 맞장구만을 치는 자는 곧 성공하기 마련이다. 사람들은 서로 앞을 다투어 부인한테 맞장구를 쳤던 것이다. 가엾은 부인은 일시에 여러 잡다한 역량에 놀림감이 되었다. 그러나 당사자는 어디까지나 자기를 독창성이 풍부한 사람이라고 황홀경에 빠졌다. 부인이 우리 현에 머무르는 짧은 기일 동안에 교활한 녀석들은 그녀 주위에 잔뜩 모여서 그 사람됨이 좋음을 이용하여 자기들의 속만 채웠다. 더욱이 독립불개하다는 미명 아래 어떤 혼란이 연출되었던가. 대지주 제도도 귀족적인 요소도 현지사의 권력 확장도 민주적인 요소도 새로운 시설이나 질서도 자유사상도 사회적인 이상도 귀족 살롱에서의 엄격한 색채도 자기를 둘러싼 젊은 패들의 선술집 같은 자유로운 태도도 한결같이 부인의 마음에는 흡족하였다. 부인은 인간에게 행복을 주고 화해하기 어려운 것을 화해시키려고 공상했다. 아니, 오히려 자기 자신의 인격 숭배라는 것 속에다 온갖 것을 결합시키려고도 꿈꾸었다고 함이 더 마땅할지 모른다. 또 부인에겐 특별히 흡사한 사람이 있었다. 그 중에도 표트르 스테파노비치는 극히 노골적인 아첨으로 비위를 맞춰 완전히 부인의 마음을 사로잡고 말았다. 그러나 그는 그 밖에 다른 원인도 가졌기 때문에 그녀의 마음에 들게 되었던 것이다. 이것은 극히 이상한 얘기지만 이와 동시에 이 불행한 부인의 성격을 빈틈없이 보여주는 것이었다. 즉 그녀는 줄곧 마음속으로 표트르 스테파노비치가 무엇인가 국가적인 하나의 큰 음모 사건을 믿고 있었던 것이 아닌가. 참으로 상상하기 어려운 얘기지만 이것이 사실이니 어쩔 수 없다. 어찌된 셈인지 부인은 이 현내에 틀림없이 국가적인 음모가 잠재해 있다는 생각이 들어 못 견딜 지경이었다. 표트르 스테파노비치는 때론 침묵으로써 때론 암시로써 부인의 괴상한 상상에다 부채질하기에 급급했다. 그녀의 생각으로는 표트르가 러시아에 있는 모든 혁명 분자와 관계를 가지면서도 동시에 숭배할 정도로 부인에게 신복하고 있는 청년이라는 것이다.
음모의 폭로, 중앙정부로부터의 찬사며 승진, 위험한 고비길에서 가로막기 위해 사랑으로서 새로운 세대에 감화를 주는 방법. 이것이 모두 부인의 환상적인 머리에 굳게 자리를 차지하고 있었다. 사실 자기는 표트르 스테파노비치를 구해주고 그를 정복하지 않았던가. 부인은 이 사실을 웬일인지 굳게 믿고 있었다. 그런데 어째서 다른 사람들을 구할 수 없단 말인가. 그들 중 아무도, 정말 아무도 타락해 있지 않다. 모두 자기가 구해줘 보겠다. 자기는 그들을 일일이 분류해서 그것을 보고하겠다. 자기는 가장 정의에 알맞게 행동한다. 어쩌면 러시아 역사와 러시아의 자유사상계가 모두 자기의 이름을 축복할지 모른다. 아무튼 음모는 폭로되는 것이다. 그러면 온갖 이득을 한꺼번에 보는 셈이다. 그러나 축제일의 전만이라도 좋으니 남편인 안드레이 안토노비치가 조금이라도 기분이 상쾌해 주었으면 하고 안타깝게 생각했다. 기필코 그의 마음을 유쾌하게 만들어서 안심시키지 않으면 안 되었다. 이 목적을 위해 부인은 남편한테로 표트르 스테파노비치를 보냈다. 무엇인가 그의 독특한 진정제 같은 효능을 가진 방법으로서 남편의 우울증을 풀어볼까 하는 한 가닥의 희망에서였다. 어쩌면 직접 그들의 첫마디에서 뭔가 진기한 소식이라도 있을는지 모른다. 어쨌든 부인은 그의 솜씨를 끝까지 믿고 있었다. 표트르 스테파노비치는 꽤 오랫동안 폰 렘프케 씨의 서재에 들어가 보지 못했다. 그가 지사의 방에 뛰어들어갔을 때는 환자인 렘프케 씨가 뻣뻣한 기분에 잠겨있을 바로 그 순간이었다. 2. 실은 폰 렘프케 씨로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얽히고 설킨 하나의 사건이 일어났다. 어느 군에서 한 사람의 소위가 직속상관으로부터 구두의 견책을 받았다. 최근에 표트르 스테파노비치가 장교들과 주석을 함께한 곳이었다. 온 중대가 다 모인 자리에서 일어난 일이었다. 소위는 얼마 전에 베제르부르크에서 전임해온 아직 젊은 청년으로서 늘 말이 없고 우울한 표정을 짓고 있었으므로 얼른 보기엔 거드름을 피우는 것만 같았다. 비록 키는 작고 다소 뚱뚱하고 볼이 빨갛긴 하더라도 그렇게만 보였다. 그는 이 견책을 참을 수가 없어 온 중대가 깜짝 놀랄 만큼 뜻하지 않게 꽥 소리를 지르곤 마치 무슨 짐승처럼 머리를 숙이고 벼랑간 중대장에게 덤벼들었다. 그리고 실컷 두드려 패곤 어깨를 이빨로 깨물었다. 사람들은 온 힘을 다해 그를 떼어놓았다. 틀림없이 정신이 나간 듯 싶었다. 그가 적어도 요즘에 와서는 그야말로 있을 수 없는 회개망측한 짓을 유별나게 해왔다는 사실이 알려졌다. 예를 들면 자기가 거처하는 집에서 주인의 성상을 2개씩이나 밖으로 내동댕이 치곤 그중 하나를 도끼로 마구 부숴버렸던 일이며 또 자기 방에 독경대를 3개 만들어 놓고 그 위에다 표오트, 물레쇼트, 뷰후네르의 저서를 나란히 얹어놓고 게다가 독경대마다 교회용 초를 켜두었다는 것이다. 그의 집에서 발견된 책의 숫자로 보아 그는 대단한 독서가임을 말해주었다. 만약 그에게 5만 프랑의 돈이 있었다면 마치 게르첸의 경쾌한 유머가 가득 담긴 한 저서 속에 어느 사관 후보생과 같이 호련히 마르키즈 섬으로 떠나버렸을는지도 모른다. 그가 체포되었을 때 그의 호주머니 속에서뿐만 아니라 그의 방에서도 그야말로 뜻하지 않은 경문이 한 뭉치나 나왔다는 것이다. 경문 그 자체로는 역시 하찮은 일에 불과하다. 내 생각으론 조금 더 성가신 일은 아니라고 본다. 그런 것은 어디서나 흔히 볼 수 있기 때문이다. 게다가 그것은 새로 나온 경문이 아니고 그것과 똑같은 내용의 것이 최근에 X현에서도 뿌려졌다는 소문이 있었으며 약 보름 전에 N현으로 출장 간 리프친도 그쪽에서 똑같은 것을 보았다고 단언하고 있다. 무엇보다 폰 렘프케의 간담을 서늘하게 한 것은 바로 때를 같이하여 쉬비 꿀린 공장의 지배인이 밤중에 공장으로 던졌다고 하면서 소희한테서 발견한 것과 똑같은 인쇄물을 2-3다발을 경찰서에 갖다 바쳤던 한 가지 사실이다. 그러나 그 다발은 여태껏 봉을 뜯지 않았기 때문에 직공들 중 어느 사람도 읽을 기회가 없었다. 어쨌든 하찮은 일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폰 렘프케는 지독하게 깊은 생각에 잠기고 말았다. 이 사건이 뭔지 불쾌하게 얽히고 설킨 사건처럼 생각되었던 것이다.
이 공장에서는 그때 방금 시비 꿀린 문제가 야기되던 참이었다. 이 일 때문에 마을은 한바탕 소동을 피웠으며 수도의 신문까지도 색다른 필지로 떠들어댔다. 약 3주일 전에 직공 하나가 아시아 콜레라를 앓고 죽었다. 그러자 계속해서 몇 사람의 환자가 생겼다. 바로 이 무렵 이웃현에서 콜레라가 덮쳐왔기 때문에 마을 사람들은 허겁지겁 어쩔 줄을 몰라 했다. 사실 이 밀어닥치는 징객에 대비해서 도시에서는 할 수 있는 데까지의 완전한 위생 조치를 강구했지만 시비 꿀린 공장만은 공장주가 백만장자이고 또 여러 유력한 연고자가 많았으므로 이럭저럭 해서 슬쩍 검열을 넘겼던 것이다. 그런데 이번에는 갑자기 모두들 입을 모아 이 속에야말로 병원균이 잠복하고 있다. 이곳이야말로 세균의 번식장이다. 저 공장, 특히 직공들의 기숙사는 이루 말할 수 없이 불결해서 비록 콜레라 따윈 전혀 유행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기필코 이곳에서 발생했음에 틀림없다고 아우성치기 시작했다. 물론 응급조치가 강구되었다. 폰 램프께는 일각의 지체도 없이 응급조치를 실시하도록 끈덕지게 내세웠다. 공장은 3주일간이나 걸려서 소독되었다. 그런데 시비 꿀리는 어떻게 된 영문인지 공장문을 폐쇄하고 말았다. 시비 꿀린 형제 중에 한 사람은 노상 빼제르부르크에서 살고 있으며 또 한 사람은 현청으로부터 소독 명령을 받자 곧 모스크바로 떠나버렸다. 지배인은 직공들의 노임 계산에 착수했으나 사기를 쳤음이 지금에 와서야 밝혀졌다. 직공들은 정당한 계산을 요구하면서 불평을 토로했다. 개중에는 바보 같은 소리를 하면서 경찰에 출두하는 자들도 있었다. 그렇다고 크게 고함을 지른 것도 아니며 또 소문이 날 정도의 소동도 없었다. 바로 이 무렵에 폰 램프께는 지배인으로부터 바로 그 경문을 받았던 것이다. 표트르 스체파노비치는 극히 다정한 친구나 친척이 되는 양 지사의 서재에 뛰어들어섰다. 오늘은 유달리 율리아 미하일로브나의 의뢰를 받았으므로 거드름을 피웠다. 그의 모습을 보자 폰 램프께는 우울한 얼굴을 찌푸리며 무뚝뚝하게 테이블 옆에 우뚝 섰다. 그때까지만 해도 그는 서재 안을 돌아다니면서 자기 관청의 관리인 불륨과 얼굴을 맞대고 뭔가 의논하고 있었던 것이다. 불륨은 부인이 한사코 반대했음에도 불구하고 일부러 빼제르부르크에서 데려온 독일 사람으로서 무척 다루기 어렵고 굼뜬 귀찮은 작자였었다. 그는 표트르 스체파노비치가 들어오자 거의 같은 시각에 문 쪽으로 물러섰으나 나가려는 기색은 보이지 않았다. 심지어는 자기 상관과 의미 있는 눈길을 교환한 듯이 표트르 스체파노비치의 눈에 비쳤다. 아, 겨우 당신을 붙잡았군요. 당신은 참 숨바꼭질을 좋아하는 지사날이군요. 하고 표트르 스체파노비치는 껄껄 웃어대면서 손바닥으로 테이블 위에 있는 경문을 덮었다. 이것으로 또 당신의 수집이 불어나는 셈이군요. 램프께는 화끈 달아올랐다. 그의 얼굴은 벼랑간 뒤틀어진 것처럼 보였다. 그냥 내버려 두게. 지금 당장. 그냥 내버려 두게. 분노가 격한 나머지 몸을 부르르 떨면서 이렇게 고함쳤다. 그건 실례되는 일이 아닌가. 자네, 무슨 일로 당신은 그렇게 화내고 계십니까? 나는 자네한테 일러두는 바이지만 나는 지금부터는 자네의 무례함을 그냥 묵과할 수는 없단 말일세. 잘 기억해두게. 쳇, 이분은 진심인가 보다. 가만히 있으란 말이야. 가만히 있으라는데 램프께는 양탄자 위를 쾅쾅 굴렀다. 건방지지 않느냐 말이야. 앞으로는 어떻게 전개될지 두려운 생각이 앞섰다. 아, 여기에는 또 하나의 다른 사정이 있었다. 그것은 표트르 스체파노비치는 말할 것도 없거니와 율리아 미하일로브나조차도 모르는 사실이 있었다. 불행한 램프께는 이제 머릿속이 흐려질 대로 흐려져 요 며칠 동안 마음속에서 표트르 스체파노비치와 자기 아내와의 관계까지 의심하여 질투를 하고 있었던 것이다. 혼자 외로이 있을 때 특히 밤중에 무척 불쾌한 감정을 이기지 않으면 안 되었다. 나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사람이 이틀이나 계속해서 그것도 한밤중까지 자작한 소설을 읽어주고 게다가 그것에 대한 의견까지 요구한다면 벌써 그 사람 자체가 적어도 관리로서의 형식상의 예의를 지키지 못했다고 생각합니다. 게다가 율리아 미하일로브나께서는 극히 허물없이 나를 대해주고 있고 이렇게 되면 당신의 마음을 통 종잡을 수 없군요.
하고 일종의 위험까지 나타내면서 표트르 스테파노비치는 말했다. 아, 참, 당신의 소설을 가지고 왔습니다. 통 속에 말려 들어 있었던 파란 종이로 단단히 밀봉한 커다랗고 묵직한 노트를 책상 위에 내놓았다. 램프께는 얼굴을 붉히곤 말을 더듬었다. 자네 어디서 찾았는가? 억제할 수 없는 즐거움을 억지로 억누르면서 그는 조심스러운 어조로 이렇게 물었다. 상상해 보십시오. 이렇게 통 속에 둘둘 말려 있어서 그대로 장롱 뒤로 굴러 들어갔죠. 그때 나는 방에 들어서자 서투르게도 아마 장롱 위에다 내동댕이 쳤다고 생각했죠. 그저께서야 마루를 닦다가 발견했어요. 하지만 당신은 나한테 꽤 힘든 일을 시켜준 셈이군요. 램프께는 엄한 표정을 짓고는 눈을 아래로 내리깔았다. 덕분에 이틀 밤을 꼬박 세웠지요. 사실은 그저께 찾았지만 돌려드리지 않고 죄다 읽어치웠답니다. 낮에는 여가가 없어서 밤에만 읽었었죠. 그런데 말이죠. 만족할 수가 없었어요. 나하곤 생각하는 사상부터가 다르니까요. 하지만 어떻게 말했으면 좋을지 여태까지 비평가 노릇을 한 번도 해본 일이 없으니까요. 아무튼 만족할 수 없었지만 그냥 팽개칠 수는 없었어요. 제사 제오장은 참 뭐라 했으면 좋을지. 당신은 유머를 꽤 많이 집어넣었더군요. 참 배를 잡고 웃었어요. 그러나 어쨌든 눈에 띄지 않도록 슬쩍 웃어넘기는 데는 대단한 솜씨를 갖고 있더군요. 그리고 저 제9장과 제10장은 온통 사랑 얘기더군요. 이건 내가 참견할 바 못되지만 꽤 효과가 있었어요. 이그레네바의 편지에는 정말 눈물이 날 지경이더군요. 당신이 이 사나이를 극히 델리키트하게 묘사하긴 했지만 아니 어쨌든 감동적이었어요. 그러나 그와 동시에 당신은 이 사나이를 거짓의 측면에서부터 묘사하려고 기도한 것 같더군요. 그렇죠. 제 추측이 맞았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대단원에 이르러서는 정말 당신을 꽉 내리치고 싶은 충동이 들더군요. 도대체 당신은 어떤 결말로 이끌어갈 셈이었나요? 그건 바로 너무나도 정해놓은 결혼의 행복에 대한 찬미가 아닙니까? 어린애들을 늘리고 돈을 모으고 탈 없이 살고 공덕을 쌓고 그저 이런 것들이 아닙니까? 당신은 독자들을 매혹하는 솜씨는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나도 끝까지 읽어보지 않을 수 없었지만 그것이 오히려 좋지 않았어요. 독자들은 여전히 둔하니까 현명한 사람들은 그에게 충동을 주지 않으면 안 되니까요. 그런데 당신은 아니, 이젠 그만합시다. 실례했습니다. 이것 때문에 화내지는 마세요. 나는 잠시 용건을 여쭈어보려고 왔었는데 공연히 방해를 해서. 그런데 당신은 웬일인지 이상하게 램프께는 그동안 자기의 소설을 집어다가 떡갈나무로 된 책상 속에다 넣고 자물쇠를 채웠다. 그리곤 불륨에게 눈짓을 해서 물러가도록 일렀다. 이쪽은 얼굴을 힘껏 잡아당기는 듯한 우울한 표정을 짓고 사라졌다. 나는 웬일인지 이상해. 난 단순해. 시종 불쾌한 일만 생긴단 말이야. 하고 그는 양미간을 찌푸렸지만 이젠 별로 노한 기색도 없이 책상을 마주보고 앉으면서 중얼거렸다. 자, 앉게나. 그리고 소위 자네의 간단한 용건을 듣기로 하세. 꽤 오랫동안 만나지 못했군. 표트르 스테파노비치. 그러나 앞으로는 자네 특유의 버릇대로 다짜고짜로 막 뛰어들어오는 집만은 삼가주었으면 좋겠어. 가끔 사무라도 보고 있을 땐 저의 버릇은 늘 똑같습니다. 알고 있네. 자네한테 별다른 의도가 없다는 걸 나도 믿고 있지만 골칫거리가 있어서. 자, 어서 앉게. 표트르 스테파노비치는 긴 의자에 넓게 자리를 잡자 금세 다리를 포겠다. 3. 도대체 어떤 골칫거리가 있나요? 아무튼 이런 하찮은 일은 아니겠죠. 하고 그는 고갯짓을 하여 경문을 가리켰다. 이따위 전단은 얼마든지 가지고 올 수가 있어요. X현에서도 보았거든요. 그럼 자네가 그쪽에 있었던 때의 일인가? 물론 내가 없었을 때의 일은 아닙니다. 게다가 커트까지 그려져 있었죠. 위쪽에 도끼가 그려져 있었어요. 잠깐 실례합니다. 그는 경문을 집어들었다. 역시 여기도 도끼가 있군. 바로 이겁니다. 조금도 틀림이 없어요. 도끼군. 보게나 도끼에 틀림없지. 어떻게 된 거예요? 도끼 때문에 놀란 거예요. 아니, 뭐 도끼 따위를 가지고
조금도 놀라지 않았어. 그렇지만 이 사건은 그 뭐랄까 여러 가지의 사정이 있어서 말일세. 사정이라니 어떤 저 공장에서 가져왔기 때문인가요? 헤헤, 알고 있습니까? 저 공장에서는 요즘 노동자들 자신이 경문을 쓴다는 걸. 어떻게 그런 일이? 하고 램프께는 엄한 표정을 지으면서도 놀란빛을 감추지 못했다. 네,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신은 그 무리들을 조심해야 합니다. 당신은 너무 부드러워서 탈입니다. 안드레이 안토노비치. 소설을 쓰고 있으니까 말입니다. 이런 경우에 부딪히면 옛날식으로 해치우는 게 필요합니다. 옛날식이라니 대체 무슨 충고야? 그 공장은 소독했다네. 내가 명령해서 소독한 거라네. 그런데 직공들 사이에서 폭동을 꾸미고 있어요. 그놈들은 한 놈도 남김없이 때려 부셔야만 끝장이 납니다. 폭동? 바보 같은 소릴. 내가 명령했기 때문에 깨끗이 소독된 거야. 에이 참, 안드레이 안토노비치. 당신은 정말 지나치게 부드럽단 말이오. 여보게, 첫째로 나는 그렇게 부드러운 사람은 아니야. 또 둘째로 하고 폰 램프께는 또 마음의 충격을 느꼈다. 이 새파란 녀석이 또 무엇인가 새로운 일을 말하지 않나 하는 호기심에서 자신을 억지로 억제하면서 말했다. 여기 또 하나 오래전부터 낯익은 것이 있군. 서진 밑에 있는 다른 한 장의 전단을 가리키면서 표트르 스테파노비치는 상대방의 말을 가로챘다. 그것도 역시 일종의 경문으로서 어쩐지 외국에서 인쇄된 것 같았다. 그러나 전부 시위 형식을 갖추고 있었다. 아, 이거라면 난 암기하고 있어요. 빛나는 인물이라는 거죠. 좀 봅시다. 역시 그렇군. 빛나는 인물이군. 이 인물하고는 외국에 있을 때부터 알고 있어요. 어디서 났죠? 외국에서 보았다고. 램프께는 오싹해짐을 느꼈다. 물론이죠. 4개월이나 5개월 전이었어요. 그건 그렇고 자네는 외국에서 여러 가지를 보았군. 폰 램프께는 이상 야릇한 뜻깊은 시선으로 상대방을 보았다. 표트르 스테파노비치는 그 말에는 귀도 기울이지 않고 종이 쪽지를 집어들곤 큰 소리로 읽기 시작했다. 빛나는 인물. 그는 명문의 출신이 아니었다. 그는 인민의 사이에서 자랐노라. 짜르의 복수에 무진 박해를 받으며 간신들의 시기에 쫓김을 당해 온갖 고통, 형벌 그리고 고문에 몸을 맡기며 박의 자유, 평등의 복음을 인민에게 전하러 나섰노라. 이리하여 봉기는 시작되었으니 감옥, 채찍, 빨갛게 달아오른 부젓가락, 목을 잘리는 액에서 벗어나려 낯선 나라로 달아났도다. 반역의 각오가 돼 있는 인민은 준엄한 운명에서 빠져나가려 스몰렌스크에서 따슈켄트에 이르기까지 그 대학생의 귀국을 초조히 기다리노라. 사람들마다 그를 기다렸노라. 어떤 일이 있더라도 귀족 나부랑이를 송두리째 없애버리고 짜르의 나라에 종말을 고하게 하고 영지를 인민의 소유로 하여 사원, 결혼 그리고 가족제도, 세상의 모든 낡아빠진 패습을 영원히 복수의 불길 속에 던져넣기 위해. 틀림없이 이것은 그 장교로부터 손에 넣은 거죠. 하고 표트르 스테파노비치가 물었다. 자네는 그 장교를 알고 있나? 물론이죠. 나는 그곳에서 이틀간 그들과 함께 술을 마셨거든요. 그 친구가 그렇게 정신 나간 것도 당연한 결과지요. 어쩌면 정신 나가지 않았을는지도 모르네. 사람을 물었기 때문인가요? 어쨌든 좀 들어보세. 자네가 이 시를 외국에서 보았다는데 후에 여기서 그 장교가 가지고 있다면 어쨌다는 거예요? 교묘하게 꾸민 것 같이 생각됩니까? 안드레이 안토노비치. 당신은 나를 마치 시험하고 있는 것 같군요. 아시겠습니까? 갑자기 예사롭지 않은 위험을 보이면서 그는 이렇게 말했다. 내가 외국에서 보았다는 데 대해서는 귀국 후 이미 누구에게 설명해 두었던 겁니다. 그래서 내 설명은 이치가 닿는 것으로서 인정되었습니다. 그렇지 못했다면 내가 이렇게 멀쩡하게 이곳에 머무르면서 이 마을에 영광을 베풀어 주지는 못했을 겁니다. 이런 의미에서 내 일은 이미 정리되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누구에 대해서도 변명할 의무는 없는 겁니다. 그러나 내가 밀고자였기 때문에 일단락 지은 건 아닙니다. 달리 어떻게 할 도리가 없었다는 이유에 불과합니다. 율리아 미하일로브나 앞으로 소개장을 써준 사람들은 사정을 훤히 알고 있었기 때문에 나를 결백한 인간으로서 인정해 주었습니다.
아니, 그런 일은 어떻든 마찬가지입니다. 나는 진지한 얘기가 있어서 당신한테로 찾아왔습니다. 그러니 저 굴뚝 청소부를 이곳에 보낸 것은 잘한 일입니다. 나로선 중대한 일입니다. 안드레이 안토노비치. 실은 한 가지 당신에게 중대한 청이 있습니다. 청? 어서 하게나. 자, 나도 비상한 관심을 갖고 기다리겠네. 그러나 대체로 말해서 자네는 나를 무척 놀라게 하는군. 표트르 스체파노비치. 폰 렘프께는 다소 흥분한 듯 싶었다. 표트르 스체파노비치는 한쪽 다리를 무릎 위에다 텁썩 올려놓았다. 빼츠르부르크에서 하고 그는 입을 떼었다. 나는 많은 점에서 개방적이었어요. 그러나 뭔가 말하자면 이런 일에 관해서는 그는 빛나는 인물을 손가락으로 쿡 찔렀다. 나는 침묵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첫째로 그것은 얘기할 가치도 없고 둘째로는 물어봤을 때에만 짓거리기로 했기 때문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앞으로 더 진전하는 것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나는 이런 속에서 비열한 자와 단순히 주위의 환경 때문에 하는 수 없이 잡힌 결백한 사람, 이 양자 간의 구별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런 일은 옆으로 밀어놓고 지금 바로 바보 녀석들이 아무튼 폭로되어 모든 것이 당신의 소나기에 들어있는 지금에 와서 숨긴다 해도 헛된 일이라 생각합니다. 사실 당신은 안목과 식견이 높은 사람이고 그래서 앞질러 당신의 마음을 꿰뚫어 본다는 것은 도저히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런데 이 바보 녀석들은 지금도 계속해서 나는 한마디로 말해서 어떤 사람을 구해주려고 해서 이렇게 폐를 끼치고 있는 셈입니다. 그 사내 역시 바보 녀석입니다. 아니, 미친놈일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아직 젊고 불행한 처지에 놓여 있고 또 당신의 인자하신 인간성에 호소해서 이렇게 어려운 부탁을 드립니다. 당신도 당신이 손수 지은 소설 속에서만 저런 인도주의자적인 체는 하지 않을 셈이겠지요. 그는 노골적인 익사를 섞으면서 잠옷 참지 못하겠다는 듯이 갑자기 이렇게 말을 맺었다. 한마디로 말해서 이 친구는 아주 정직한 인간이지만 인도주의의 감정이 넘쳐 흘러서 게다가 일촉즉발의 입장에 놓여 있기 때문에 미숙하고 극히 외교가 졸렬하고 무엇보다 지혜가 모자란 것 같다고 폰 렘프께는 극히 상세한 감정을 내려버렸다. 더욱이 이것에 대해선 전부터 추측하여 왔던 것이다. 특히 요즘 일주일 동안 매일 밤 서재에 혼자 처박혀서 어쩌면 이 친구가 그렇게도 율리아 부인의 마음에 꼭 들었을까? 참으로 귀신도 곡할 노릇이다 하면서 마음속으로 그에게 실컷 욕을 퍼부어댔을 때도 역시 그렇게 생각했던 것이다. 도대체 자네는 누굴 부탁하려고 온 건가? 그리고 자네의 모든 말은 무엇을 의미하는 건가? 자기의 호기심을 숨기려고 애를 쓰면서 그는 위험 있게 이렇게 물었다. 그것은 참 딱하군. 사실 내가 당신을 믿고 밝히려는 것은 내 잘못이 있어서 그런 건 아닙니다. 내가 당신을 고귀하고 특히 머리가 좋은, 말하자면 이해가 빠른 사람으로서 생각하는 것이 어디가 나쁘다는 겁니까? 젠장. 가엾게도 그는 자기가 자기를 어떻게 처리할지 몰라 하는 것만 같았다. 이쯤 하면 당신도 납득이 가실 텐데요. 하고 그는 말을 이었다. 내가 그 사내의 이름을 대면 결국 그 사내를 당신에게 파는 셈이 되지 않습니까? 암요, 파는 셈이 되죠. 그렇죠. 자네가 속 시원히 말하지 않는데 내가 어떻게 짐작할 수 있단 말인가? 그렇지. 당신은 항상 그 논법으로 꺾어뜨린단 말이요. 참 딱한데. 곤란한데. 그 빛나는 인물은, 그 대학생은 다름 아닌 샤토프입니다. 이젠 다 말했어요. 샤토프? 그럼 샤토프란 누군가? 샤토프를 말합니다. 여기에 써있는 대학생입니다. 지금 이곳에 살고 있습니다. 이전에 농노 출신으로 전번에 따기를 갈긴. 알았어. 하고 램프께는 눈을 가늘게 떴다. 그러나 미안하지만 그 사내가 도대체 어떤 점에 죄가 있다는 거지? 그리고 첫째 자네는 무엇을 청하려는 건가? 그 사람을 구해 주십사 하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나는 8년 전부터 그 사내를 알고 있어서 그 사내의 친구라 해도 무방할 사람입니다. 표트르 스체파노비치는 자신을 잃었다. 아냐, 나는 옛날의 생활을 당신한테 보고할 의무 따윈 갖고 있지 않아요.
하고 그는 손을 내흔들었다. 그런 건 모두 쓸데없는 일입니다. 그런 것은 3사람 반가량의 인간이 하고 있는 짓입니다. 외국에서 하는 일이란 고작 10사람이면 많은 것입니다. 어쨌든 나는 당신의 인간적인 감정과 총명한 두뇌에 모든 희망을 걸어봅니다. 당신은 이해하여 주십니다. 당신은 일의 진상을 남김없이 그대로 보여주십니다. 절대로 어처구니 없는 망상 따위를 일으키지 않고 어리석기 짝이 없는 미친놈의 꿈에 불과하다고 당신은 훤히 납득하고 계십니다. 그 사나이는 불행 때문에, 오랜 세월에 걸친 불행 때문에 머리가 돌았던 것입니다. 절대로 어떤 전대미문의 국가적인 음모라는 그런 어마어마한 것은 아닙니다. 그는 거의 숨이 막힐 지경이었다. 그럼 그 산에는 도끼가 그려져 있는 경문에 관련되어 죄를 지은 거군. 거의 장중하다 하리만큼 정중한 어조로 램프께는 결론을 내렸다. 그러나 몇 가지 묻겠는데 가령 그 사내가 한 사람이라면 어떻게 그 많은 것을 여러 군데 뿌릴 수 있을까? 이 마을이나 이 지방뿐만 아니라 X현까지도. 게다가 무엇보다도 어디서 입수했을까? 아까부터 말하지 않았습니까? 그 패들은 통틀어 5사람 정도에 틀림없다고. 아무튼 10사람짜리도 있으니까요. 그런 건 내 알 바가 아닙니다. 자네가 모른다고. 어떻게 내가 안단 말입니까? 제기랄. 하지만 샤토프가 공모자의 한 사람이라는 걸 지금 알고 있지 않나? 네. 하고 표트루 스테파노비치는 신문자의 압도적인 통찰력에서 벗어나려는 듯이 손을 내흔들었다. 자, 들어보세요. 나는 진실을 죄다 말하겠어요. 경문에 대해선 아는 바 하나도 없어요. 정말로 아무것도 모릅니다. 젠장, 당신은 아무것도라는 말의 뜻을 아시잖아요. 아니, 저 소인은 물론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이 마을에서 누구 한 사람, 참, 저 샤토프 일른지 모릅니다. 그 밖에 누가 있겠지요. 그 정도입니다. 참말로 볼품이 없고 비참한 겁니다. 그러나 나는 이 샤토프 때문에 부탁드리러 왔습니다. 이 사람을 구원해 주지 않으면 안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시는 그 사람의 자작시이고 인쇄도 이 사람의 손을 거쳐서 외국에서 했던 겁니다. 이것만은 나는 확실히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경문에 대해선 아무것도 모릅니다. 만약 이 시가 당사자의 자작이라면 경문도 확실히 그렇겠군. 그러나 어떤 사실을 근거로 해서 샤토프 군을 의심하는 건가? 표트루 스테파노비치가 이제 정말 참지 못하겠다는 표정으로 호주머니에서 종이 쪽지를 꺼냈다. 그리곤 그 속에서 한 통의 편지를 뽑았다. 바로 이것이 증거요. 책상 위에 편지를 내동댕이 치면서 그는 이렇게 고함쳤다. 램프께는 펼쳐보았다. 편지는 약 반년 전 이곳에서 외국의 어느 곳으로 붙인 것이고 2줄가량의 극히 짧은 내용이었다. 빛나는 인물의 인쇄가 당지에서는 불가능함. 그러니 나로서는 아무 일도 할 수 없소. 외국에서 인쇄하여 주시기 바람. 이반 샤토프. 램프께는 줄기차게 표트루 스테파노비치를 주시했다. 바르바라 페트로브나가 이 사람은 사냥 같은 눈길을 갖고 있다고 평한 것은 정말로 적중한 말이었다. 가끔 그런 느낌이 특별히 들기도 했다. 즉 그건 이렇게 됐습니다. 하고 표트루 스테파노비치는 힘있게 말을 이었다. 이를테면 이 사람은 반년 전에 이 시를 썼습니다. 그런데 이곳에서 인쇄할 수 없어서 말하자면 비밀 출판소겠지요. 그래서 외국에서 인쇄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분명해졌지요. 그래, 분명해졌어. 그러나 누구한테 부탁한 거요? 그것이 아직 분명치 못하네. 극히 노예한 익사를 간직한 채 램프께는 이렇게 물었다. 키릴로프가 아닙니까? 정말 질려버렸어. 이 편지는 외국에 있는 키릴로프한테 붙인 거요. 도대체 모르고 계셨어요? 정말 당신은 나에게 유감스러운 점이라도 있어요? 그렇게 시치미를 떼고 캄캄한 채 하고 있으니 말이오. 사실은 이미 오래전부터 이 시에 대한 것을 죄다 알고 있으면서 말입니다. 어째서 이것이 당신 테이블 위에 놓여 있었던 거요? 제 발로 걸어 들어와서 그 위에 놓인 거요? 가령 그렇다면 무엇 때문에 당신은 나를 못살게 구는 거요? 그는 경련이라도 일어난 듯이 이마의 땀을 손수건으로 닦았다. 나에게도 얼만큼 알려진 것이 있을는지도 몰라. 하고 램프께는 교묘하게 얼버무렸다. 그러나 그 키릴로프란 자는 누구지? 네,
그건 다른 곳에서 온 기사로서 바로 스타브로긴의 중개인을 하던 사람입니다. 조병 환자로서 미치광이입니다. 저 소희가 정말로 열에 들뜬 일시적인 정신착란이라면 이자는 어김없는 철저한 미치광이입니다. 이 사실은 내가 충분히 보증할 수 있습니다. 네, 안드레이 안토노비치. 정부 측에서도 이 친구들이 사실 어떤 인간이란 것을 확인했다면 아마 그들한테 손을 쓸 생각조차 하지 않을 겁니다. 이런 놈들은 송두리째 정신병원에나 보내면 좋을 겁니다. 내가 스위스에 있을 때 여러 모임에서 이따위 친구들을 실증나도록 봤습죠. 그쪽에서 이곳의 운동을 총지휘하고 있는 바로 그 장소에서 도대체 누가 총지휘하고 있다는 거요? 3사람 반가량의 인간입니까? 사실 친구들을 보면 울적해집니다. 그리고 이곳에 운동이라니 무슨 운동이 있다는 거요? 경문을 말하는 겁니까? 게다가 어떤 인간들이 가입하고 있는지 압니까? 열에 들뜬 소위 나리에다가 고작 2~3가량의 대학생이겠지요. 당신은 총명한 분이라니까 한 가지 묻겠어요. 어째서 저 한패에 뛰어난 인물들이 가입하지 않나요? 무엇 때문에 기껏해야 22가량의 대학생이나 미성년자들만이 있는 거요? 몇백만이라는 개가 찾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다지 걸려들지 않습니까? 겨우 7사람. 정말로 울적해집니다 그려. 램프께는 주의 깊게 듣고 있었지만 옛 얘기로서 꾀꼬리한테 먹이를 줄 수 없다는 듯한 표정을 짓고 있었다. 그러나 미안하네만 자네가 확신하는 바로 이 편지는 외국으로 붙였다고 하는데 말이네. 그렇지만 여기에 주소가 없지 않나. 이 편지가 키릴로프 씨 앞으로 더욱이 외국으로 보내졌다는 사실을 자네는 어떻게 알고 있었나. 게다가 실제로 샤토프 씨가 썼다는 걸. 그럼 샤토프의 필적을 찾아서 한번 대조해 보세요. 뭔가 샤토프의 소명 하나쯤은 틀림없이 당신 사무소에 있을 겁니다. 키릴로프에게 붙였다는 것은 당사자인 키릴로프가 그때 나한테 직접 보여주어서 알고 있는 겁니다. 그럼 자네가 직접, 예, 그렇고 말고요. 내가 내 눈으로 봤어요. 나한테 여러 가지를 보여줬어요. 그런데 이 시도 말입니다. 고인이 된 게르첸이 아직 외국에서 방랑 생활을 하고 있을 적에 해후의 기념인지 칭찬을 위해서인지 그렇지 않으면 소개할 참이었는지 그런 건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샤토프에게 써줬답니다. 그래서 샤토프가 젊은 사람들 사이에서 나팔 불고 다녔던 겁니다. 이것이 게르첸 자신의 나에게 대한 의견이라고 말입니다. 마침내 램프께는 납득이 갔다. 그래서 난 이상하게 생각하는 거야. 경문. 그건 알만한데 시 따윈 도대체 뭐 때문에 인쇄하려고 했을까? 어쩌면 그렇게 이해가 가지 않는다. 채, 뭐 때문에 내가 여태까지 당신한테 짓거렸는지. 보세요. 어쨌든 나한테 샤토프를 돌려주세요. 이렇게 되면 다른 놈들이 어떻게 되든 상관없습니다. 키릴로프라고 해도 이젠 어쩔 수 없습니다. 멋대로 내버려 두세요. 이 친구는 샤토프가 살고 있는 필리포프네 집에 들어박혀 숨어 있습니다. 이 친구는 나를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건 내가 여기로 돌아와서 어쨌든 샤토프만은 나한테 약속해 주세요. 그 대신 다른 녀석들은 한 접시에 올려놓고 당신에게 바치겠습니다. 나라고 해서 쓸모가 없는 건 아닙니다. 안드레이 안토노비치. 내 생각으론 저 가련한 패들은 모두 통틀어서 9 내지 10사람 정도라고 생각됩니다. 나는 그 녀석들의 동태를 살피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말입니다. 지금까진 3사람만을 밝혔습니다. 샤토프와 키릴로프, 그리고 저 소희입니다. 나머지 녀석은 지금 찾아내려고 주시하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나도 아주 캄캄한 근시안은 아닙니다. 아마 저 X연과 똑같을 겁니다. 그쪽에서 경문 사건으로 붙잡힌 것들은 대학생이 2, 중학생이 1, 20살가량의 귀족이 1, 소학교 선생이 1, 그리고 술 때문에 사람이 멍청해진 60세가량의 퇴직 소령, 이것뿐입니다. 이것이 전부입니다. 이것이 전부라면 당신은 놀라실 것입니다. 그러나 6일간이라는 일수가 필요합니다. 내가 벌써 수판을 놓아보았더니 꼭 6일이 걸립니다. 그보다 빨리는 안 됩니다. 만약에 어떤 결과를 보고 싶다면 6일 동안 저 패들은 그냥 내버려 두세요. 건드리지 마세요. 내가 일망타진해서 드리겠습니다.
만약에 그 이전에 손을 쓴다면 겨우 애쓴 새둥지가 흩어지게 됩니다. 그러나 샤토프를 나에게 주십시오. 나는 샤토프를 위해서라면 가장 좋은 방법으로서 비밀리에 그를 불러다가 친구인 처지에서 이 서재라도 좋으니 어느 곳으로 데려와서 그들의 내막을 벗겨 보이고 한번 시험해 보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틀림없이 당신 발밑에 몸을 던지고 소리내어 울음을 터뜨릴 겁니다. 그놈은 신경질적인 데다가 아주 불행한 인간입니다. 그 친구의 아내가 스타브로긴하고 놀아났던 겁니다. 사실 조금만 부드럽게 대해주면 이 친구는 죄다 스스로 공개할 겁니다. 그러나 6일간의 여유는 꼭 필요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무엇보다도 말입니다. 율리아 미하일로브나한테 이런 방구라도 누설해선 안 된다는 겁니다. 비밀입니다. 비밀을 지킬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고 램프께는 놀라서 두 눈을 동그랗게 떴다. 자네는 율리아에게 아직 아무것도 밝히지 않았던가? 부인께 천만에요. 안드레이 안토노비치. 자, 들어보세요. 나는 부인의 우정을 대단히 고맙게 여기고 마음속으로 부인을 존경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모든 것을 그러나 절대로 사리에 어긋나는 일은 짓거리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부인의 의견에 반대하지도 않습니다. 왜냐하면 부인께 반박한다는 것은 당신도 아시다시피 매우 위험하기 때문입니다. 아마 이런 사실을 한마디쯤 부인께 비쳤을지 모릅니다. 지금 당신에게 말씀드린 것과 같은 이름을 밝힌다거나 하는 그런 일은 어떻게 말한단 말이오. 사실 지금 내가 당신에게 밝히는 것은 무엇 때문이겠어요? 다름이 아닙니다. 당신은 남자이기 때문입니다. 옛날부터 착실한 군무에서 경험을 쌓은 진지한 분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쓴맛 단맛 다 겪은 사람입니다. 당신은 빼제르부르크의 일례도 있고 해서 이런 일이라면 하나에서부터 10가지 알고 있을 겁니다. 그런데 부인께 이 두 사람의 이름이라도 말한다면 그분은 곧 여기에서 소문을 퍼뜨리고 말 겁니다. 부인께서는 이곳에서 빼제르부르크를 깜짝 놀라게 하고 싶어서 못 견디니까요. 아니, 정말로 열렬한 성격을 지녔으니까요. 정말로. 그래, 하긴 그녀한테 그런 기질이 좀 있긴 해. 이 무식쟁이는 자기 처에 대해서 거리낌 없이 비평하는 데는 마음속으로 섭섭함을 느끼면서도 동시에 얼마만큼 후련하다는 듯한 표정을 짓고 중얼거렸다. 표트르 스테파노비치는 이곳으로선 아직 불충분하다. 좀 더 준기를 넣어서 기분을 돋우어 준 다음 송두리째 램프깨를 소나기에 넣지 않으면 안 된다고 생각한 듯 싶었다. 바로 그 기질입니다. 하고 그는 맞장구를 쳤다. 사실 그분은 천재적인 문학 취미가 있는 부인이 있는지는 모르겠소만 겨우 모인 참새들을 쫓아내고 마는 셈이 됩니다. 6일은 고사하고 6시간도 참기 어려울 것입니다. 저 안드레이 안토노비치, 여자한테 6일이란 기간을 덮어씌울 것은 못 됩니다. 나도 이런 일엔 얼마만큼만 경험을 갖고 있다는 걸 당신은 알아주실 겁니다. 나도 좀 알고 있습니다. 나도 좀 여러 가지 일들을 알 수 있다고 당신은 믿어주실 겁니다. 내가 6일간의 기한을 요구하는 것은 결코 그들을 용서할 셈으로 한 것은 아닙니다. 사실 필요해서 하는 겁니다. 나도 잠시 들은 바 있지만 램프께는 자기의 확고한 의견을 나타내기를 주저했다. 자네가 외국에서 돌아왔을 때 그 일에 대해서 그 참회라는 의미에서 뭔가 진술했다는 걸 나도 들은 적이 있어. 예, 그 정도의 일은 있었어요. 그건 물론 나도 개입하려고 생각지는 않아. 그러나 내 눈으로 보면 자네는 이곳에서 전혀 다른 성질의 의견을 이때까지 토로하고 있었던 것처럼 생각되는데, 예를 들면 그리스도교의 신앙이라든가 사회적인 시설이라든가 또는 정부에 대한, 나라고 해서 못할 말이 있겠어요? 지금도 역시 말하고 있어요. 다만 그런 종류의 사상을 저 바보 녀석들처럼 그렇게 실행하지 않는다. 이것이 중요한 점입니다. 사람의 어깨를 물어서 무슨 일이 된다는 말입니까? 당신도 나의 의견에 동의하지 않았습니까? 다만 시기상조라는 것만을. 나는 그런 일에 동의한 건 아니야. 그런 의미에서 시기가 이르다고 한 건 아니란 말이야. 그러나 당신은 한마디 한마디를 돌적이에다 맞추면서 얘기하는군요. 허참, 무던히 조심스러운 분이군. 돌연 표트르 스테파노비치는 유쾌하게 말했다. 자, 영감님, 어쨌든 나는 당신을 알아둘 필요가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 독특한 방법으로 얘기한 겁니다. 비단 당신 한 사람뿐만 아니라 다른 여러 사람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는 당신의 성격을 충분히 식별하고 싶었던 거예요. 뭐 때문에 내 성격이 자네에게 필요한 거지. 뭐 때문에 필요한지 그런 건 나도 몰라요. 그는 큰 소리로 웃었다. 친애하고 존경하여 마지 않는 각하, 당신은 정말 교활하군요. 아니, 거기까지는 아직 미치지 못했어요. 또 그런 시기는 틀림없이 오지 않겠죠. 아시겠습니까? 아마 이해하시겠지요. 나는 외국에서 돌아왔을 때 관계 요로에다 설명은 해두었지만 어떤 신념을 가진 인간이 그 성실한 신념을 위해서 왜 행동하지 못할까요? 정말 모르겠군요. 여하튼 나는 저쪽에 누구로부터 당신의 성격을 주문받은 적도 없거니와 또 저쪽에서부터 그런 주문을 받은 기억도 없습니다. 이것만은 이해하여 주셨으면 합니다. 나는 지금 두 사람의 이름을 제1착으로 당신에게 공개하지 않고 직접 저쪽으로, 말하자면 내가 처음으로 여쭈었던 곳, 저쪽으로 알릴 수도 있었던 겁니다. 가령 경제적인 문제, 말하자면 이익을 염두에 두고 내가 노력했다면 그건 물론 내 계산착오라고도 말할 수 있겠지요. 왜냐하면 감사를 받는 것은 당신이지 결코 내가 아니니까요. 나는 다만 샤토프 때문에 부탁드리는 겁니다. 하고 표트르 스테파노비치는 고매한 태도로 덧붙였다. 나는 이전의 우정을 생각하여 샤토프를 위해 부탁하는 겁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당신이 펜을 들고 저쪽으로 보고하실 때 내게 대한 칭찬의 말도 곁들여 주신다면 난 굳대어 이 일을 내세우지 않겠어요. 그럼 이만합시다. 꽤 오래 앉아 있었군요. 게다가 이렇게 많이 짓거릴 필요도 없었었는데 하고 약간의 교태를 보이면서 그는 긴 의자에서 일어섰다. 천만에 오히려 사건이 점점 명확해져서 대단히 기쁘네. 확실히 마지막 몇 마디가 효과를 본 듯 폰 램프께도 역시 상냥한 얼굴을 하면서 자리에서 일어섰다. 난 감사의 마음으로 자네의 노고를 받아들이겠네. 자네의 열성에 대한 나의 보답은 자네 믿어주게나. 6일간이요. 중요한 것은 6일간이란 기한입니다. 그동안은 손 쓰지 마세요. 이것이 나에게는 필요합니다. 좋아. 물론 나는 당신의 손을 묶으려는 것은 아닙니다. 당신이라고 해서 탐색 못할 바는 아니지만 다만 기한 전에 놈들의 둥지를 위협하지 마세요. 이 점에 대해서 난 당신의 두뇌와 체험에 비상한 기대를 걸겠습니다. 참, 당신은 꽤 많은 사냥개를 기르고 있더군요. 그 여러 가지 밀정 말이요. 하고 표트르 스테파노비치는 명랑하고 경박한 말투로 정면으로 쏘아댔다. 그렇지도 않다네. 하고 램프께는 즐겁게 상대방의 총뿌리에서 몸을 피했다. 그건 젊은이의 편견이라네. 그렇게 많이 기르고 있다는 것은. 그런데 말이 나왔으니 한 가지 묻고 싶은데 만일 저 키릴로프가 스타브로긴의 중개인이었다면 스타브로긴 씨도 역시 스타브로긴이 어떻다는 거요? 말하자면 두 사람이 그렇게 다정한 사이라면 천만에요. 당신도 꽤 교활한 사람이지만 마침내 실수를 범했군요. 난 정말 놀랐어요. 이 일에 대해서는 당신도 상당히 사정에 통하실 줄 압니다만. 스타브로기는 전혀 정반대의 처지에 있어요. 말하자면 전혀. 과연, 그럴 수가. 하고 램프께는 의아스러운 듯이 중얼거렸다. 나는 율리아 미하일로브나한테 들었지만 집사람이 페체르부르크에서 받은 통지에 의하면 그는 어떤 지령을 받고 왔다고. 난 아무것도 모릅니다. 아무것도. 정말 아무것도. 표트르 스테파노비치는 갑자기 눈에 환히 보이게 몸을 피했다. 그는 문 쪽으로 달려갔다. 잠깐, 표트르 스테파노비치, 잠깐만. 램프께는 소리쳤다. 한 가지 사소한 일이 있어. 그 이상 자네를 붙잡아 두지 않겠네. 그는 책상 서랍에서 봉투 하나를 꺼냈다. 역시 같은 종류의 괴상한 건데 이것을 자네한테 보여주겠네. 그러니 내가 얼마나 자네를 신뢰하는지 알기나 하게. 자, 자네 의견은 어떤가? 봉투 속에는 한 통의 편지가 들어있었다. 그것은 램프께 앞으로 붙인 이름 없는 괴상한 편지로서 바로 어저께 받은 것이었다. 표트르 스테파노비치는 무척 유감스럽다는 듯이 다음과 같이 읽어내려갔다. 각하, 사실 관둥으로 말하면 당신은 각하이므로 이렇게 부르나이다. 이 편지로서 저는 모든 형광과 조국의 생명을 노리려는 음모를 알립니다.
이미 사태는 심각해졌습니다. 저는 직접 여러 해에 걸쳐서 쉴 새 없이 경문을 뿌려왔습니다. 아울러 무신론도 선전했습니다. 폭동의 준비는 착착 진척되고 있습니다. 수천이 넘는 경문이 살포되었지만 만약 정부가 앞질러 몰수하지 않으면 100명가량의 사람이 숨을 헐떡거리며 한 장 한 장을 쫓아다녀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막대한 보수를 약속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일반 국민은 바보나 다름없습니다. 거기에 보두가란 놈이 있습니다. 국민은 죄인을 존경하면서도 죄인이나 관원이나 할 것 없이 영락시키고 있습니다. 저는 양쪽 다 두려워하면서 내가 관여하지 않는 사건에 대해서는 회오의 정을 금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저의 사정도 그렇게 되어버리기 때문입니다. 만약 조국과 사원과 성상을 구하기 위해 밀고해 주셨으면 하고 원하신다면 그것을 할 수 있는 자는 저를 제외하곤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즉각 재산분과에서 전보로 저를 용서해 주시겠다는 명령을 바란다는 조건부입니다. 그것은 저 혼자만이면 족합니다. 다른 놈들은 멋대로 죄를 물어도 상관없습니다. 매일 밤 7시가 되면 현관문지기 옆 창문에다 신호를 위한 초를 세워두십시오. 그것을 보면 저도 수도에서 내려준 자비의 손길이라 믿고 거기에 입맞추러 오겠습니다. 그러나 연금을 하사한다는 조건이 붙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저의 생계가 막연합니다. 당신은 절대로 후회할 일이 없습니다. 당신에게 훈장이 수여되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어쨌든 비밀을 요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당신의 목이 달아날 것입니다. 각하의 발밑에 몸을 던진 절망의 사나이, 회오의 자유사상가 무명씨. 폰 램프계의 설명에 의하면 편지는 어제 현관지기의 방에다 사람이 없는 틈을 타서 던져 넣었다는 것이다. 그래, 당신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거의 난폭하다 할 그런 말투로 표트르 스테파노비치는 이렇게 물었다. 내 생각으론 이것은 야유조의 이름 없는 비방문에 불과하다네. 아마 그 정도의 것이겠지요. 당신을 감히 속이진 못하니까요. 뭘, 내가 너무 바보 같으니까 그러는 거겠지. 당신은 이곳에 와서 또 다른 이따의 비방문을 받은 적이 있습니까? 2번 받았다네. 무명의 편지를. 그거야 물론 서명 따윈 하지 않아요. 제각기 다른 문체로 필적도 다른, 문체도 다르고 필적도 다르다네. 역시 이것과 같이 조롱하는 건가요? 그래, 조롱하는 거라네. 그리고 말일세, 여보게, 정말로 추악한 거라네. 역시 여태까지 그런 일이 있었다면 이것도 아마 그런 것이겠지요. 결국 내가 너무 바보 같으니까. 사실 그놈들이 교양이 있다면 절대로 이따위 바보 같은 걸 쓰지 않을 걸세. 예, 그건 그렇고 말고요. 그러나 누가 틀림없이 밀고 하려고 생각하고 있다면 대체 어떻게 된 거지? 정말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으려고요. 하고 표트르 스테파노비치는 무미건조하게 잘라버렸다. 도대체 재산분과의 전보라든가 연금이라는 것은 도대체 무슨 뜻이죠? 환히 들여다보이는 장난입니다. 그렇지, 그렇지. 하고 램프께는 낯을 불켰다. 지사나리, 이 편지를 나에게 넘겨주세요. 틀림없이 찾아드리겠습니다. 그 친구들보다 더 먼저 드리죠. 가져가게. 다소 주저하는 기미가 엿보였지만 램프께는 승낙했다. 당신은 다른 사람에게 보여준 일이 있습니까? 아니야. 어떻게 그런 일을. 아무한테도 보여주지 않았네. 말하자면 부인께도. 아, 당치 않은 소리. 부탁이지만 자네도 그 여자한테는 보여주지 말게나. 하고 램프께는 겁에 질려서 소리쳤다. 그런 짓을 했다가는 놀라 자빠져서 나한테 무섭게 달려든단 말이야. 그렇군요. 당신이 제일 착오로 당하겠군요. 이따위 편지를 받은 이상 당신은 여기에 쓴 것만큼의 값어치밖에 없다고 말하면서 말이죠. 난 여자들의 논리를 미리 알고 있죠. 자, 안녕. 잘하면 3일 동안에 이 편지의 필자를 찾아낼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무엇보다도 아까 약속을 잊지 않도록.